날씨가 이제 완전히 추워졌죠. 이제 완전히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서 나왔죠? 예, 오늘 다 기본서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기본서하고 요약집 있는데 오늘 기본서만 가지고 오신 분 괜찮습니다. 책이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니니까. 다만 지금 우리가 한 달 남겼기 때문에 기본서 가지고 다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민법 전반에 대해서 한 달 걸쳐서 보는 것이니까 기본서 있는 분은 기본서를 보시고 요약집 있는 분은 요약집 보시고 진도에 맞춰서만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민총 부분은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새롭게 물권 부분을 합니다. 이제 맞습니까? 예, 어디 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십니까? 복습을 안 하면 어디 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착한 학생일 수 있습니까? 저번 주에 뭘 했는지도 모르고 저번 주에 물건이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물건법을 보니까 여러분 책 보면 194페이지, 기본서는 194페이지. 자, 입문서 갖고 계시는 분은 오늘 물건 변동할 차례 아닙니까? 그런 거 113페이지 할 차례 아닙니까? 입문서. 오늘 총론 할 차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물건법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죠. 내가 방금 말을 하면서도 다른 말을 하고 있네. 지금 앞에 물건법 총론이 있구만.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수업 들으신 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물건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민법 중에서 물건법, 다음에 계약법, 우리 시험 문제 반 이상 나오는 25문제 이상 나오는 이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은 178페이지, 다음에 입문서 가지고 계신 분은 110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자, 되겠죠? 자, 입문서 가지고 계신 분은 몇 페이지라고? 11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권리라는 걸 배웠는데, 권리는 그날 우리 했을 때 크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가족에 관한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족권 이걸 신분권 그런데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재산에 관한 권리가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 이 재산은 뭐에 대한 것이냐? 그 대상에게 대해서 재산이란 크게 재화와 용역에 관한 겁니다. 재화라는 건 결국 뭡니까?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용역은 뭡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말합니다. 옛날에 노예가 있으면 사람 자체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파출부 필요할 때 용역 생태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시장이라는 게 아침에 한 5시 반, 6시 되면 저쪽에 노량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침에 시장이 있죠. 자, 뭐 일당 얼마, 뭐 몇 시 원하는 사람 그럼 손들지 않습니까? 그게 용역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역이란 누구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럼 요 물건에 관한 권리를 뭐라고 한다? 물건. 사람에 관한 권리를 채권.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게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산권 중에서 오늘 뭘 보느냐? 물건을 보는 겁니다. 이제 되겠습니까? 물건. 다음에 뭘 본다? 채권. 이렇게 봅니다. 그럼 물건이란 뭘 물건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책에 보면 물건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게 이제 의인데 의인은 길게 쓰면 길게 쓰고 좁게 쓰면 쏙 쓰는 게 물건의 의입니다. 물건은 특정 물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 물건을 이걸 더 상세히 말하면 특정되고 독립되고 현존하는 물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직접 지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채권에 비교해서 다 같은 무슨 권이지만 다 같은 재산권이지만 이 물권은 채권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어떤 걸 채권이라고 그러냐? 채권은 비교해 보면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채권은 특정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특정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글을 쓰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여기는 절대적 권리니까 이건 그냥 상대적 권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에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금 상세히 볼 것 같으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이걸 흔히 말할 때 물건이다, 대물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이 책상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상을 지금 뒤에 옮기는 것이 나한테 유리합니다. 효용성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책상을 보고 저쪽 가, 그럼 갑니까 이게? 안 가잖아. 물건은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어떤 물건에 내가 권리를 가졌다 해서 그 물건 스스로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떤 물건에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물건을 내가 뭐해서 집에서 내가 옮기는 권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건은 물건을 뭐 하는 거다?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배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건은 지배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오늘 파출부가, 제가 오늘 집안 청소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파출부 한 분을 불렀습니다. 제가 빨리 가면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파출부한테 저쪽으로 가 그러면 파출부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람이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설사 내가 강제로 그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옮겨주세요 그래도 안 옮기면 안 옮겨집니다. 왜냐고? 사람이라니까. 그럼 뭐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 빨랫감을 좀 채워주세요라고 뭐 한다? 청구를 하는 권리라니까. 그 청구에 대해서 파출부가 스스로 의지에 따라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과는 물건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물건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권입니다. 그 청구에 따라서 파출부는 일당을 받았으니까 내 청구에 응해줄 의무가 있게 없게 있어. 그걸 채무라고 그래요. 그 채무를 스스로 뭐 해줘야 된다? 이행을 해줘야 돼요. 이행할 때 비로소 채권은 만족을 얻는 것이지 물건은 이행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행 안 하는 건 내가 안 했지 물건이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건은 이행의 문제가 없지만 채권은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따릅니다. 근데 이행을 안 해준다? 그게 그 유명한 뭡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니까. 이게 불이행이라고 여기 나오는 겁니다. 물건은 불이행이란 말이 없어요. 내가 안 했지 물건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물건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물건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음에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배타적이란 하나의 물건 이외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봐봐요. 갑의 건물에 갑이 소유권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물건을 하나 취득했어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소유권은 물건이라는 건 대충 알겠죠? 그러면 동시에 다른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냐? 하나의 물건 위에 딱 물건이 성립되죠? 그럼 배타적인, 즉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물건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갑의 건물에 을의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을이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 동시에 그 집에 전세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하나의 물건이 딱 성립됐죠? 그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건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의 물건이면 하나의 물건만 성립한다. 일물 일건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집에 다른 사람이 저당권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세 들어온 집에 저당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은 물건인데 양립할 수 있냐? 이거는 서로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경락대금에서 누가 먼저 받아갈 수 있게? 물건은 배타성이 있으니까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우선적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배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백에 A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A가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다른 사람은 돈 못 빌려줍니까?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동시에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 A는 30년 전에 돈을 빌려줬고 C는 어제 돈을 빌려줬습니다. 먼저 성립된 채권이 뒤에 성립된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돈 갚을 때 꼭 먼저 빌려준 사람이 먼저 갚아야 됩니까? 아니잖아. 채권은 뭐가 없다고? 우선적 효력이 없어. 왜냐? 뭐가 없으니까? 배타성이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물건주의니 우선적 효력이니 이런 것은 당연히 물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절대권입니다. 절대권이란 말은 나는 이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주인에게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갑이 소유자라는 것은 전 지구인에게 내가 소유자라고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권리는 권리인데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하는 권리, 그게 뭐라고? 절대권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주장한다? 갑에게만,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합니다. 사실상 이 채권도 권리는 권리죠. 그러나 채권자를 권리자로 생각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채무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없어요. 왜냐? 그 채권은 나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채권은 항상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건을 가지면 내가 이 물건의 소유자라는 걸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은 무슨 권이다? 절대권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그럼 여러분이 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전세권인지 없는지 알아봐야 된다, 안 알아봐야 된다? 알아봐야 되죠. 왜냐? 다른 사람이 전세권 설정돼서 나는 설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당권 설정하고 싶다. 그럼 전세권이 설정된 집에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후순위에 밀리잖아. 그럼 이 집에 전세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은 이걸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걸 표시하는 걸 뭐라 한다? 공시라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표시하는 방법이 부동산은 뭐로서 표시할까요? 그렇죠. 등기로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보는 이유가 내가 지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죠. 그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존재하고 어떻게 변동되고 소멸된지를 내가 뭐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확인하되? 왜 확인해야 됩니까? 나한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죠. 그러나 내가 이 갑의 건물을 매수할 때 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누군지는 나는 알아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 내가 이 건물을 매수한다 할지라도 이 채권자가 나한테 권리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특정인에게만 주장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 갑에게 누구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채권은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사자끼리 이야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 공시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갑의 건물에 지금 을이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해요. 근데 등기부를 딱 열람해 보니까 A 앞으로 물건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전속권이라는 물건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처음 들어봤죠?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물건이 아니면 좋은데 물건이라 그러면 나한테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죠. 그럼 선순위에 전세권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권리인지 모르면 위험해, 위험하네. 위험해, 이 집은 못 들어가. 그래서 병의 집에 들어가 봤어. 병의 집에는 다시 비합으로 뭐가 들어와 있고 내가 들어가려는데 이거는 소속권이라는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건이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 자기들끼리 만들었대요. 그럼 이게 무슨 권리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나한테 주장할 수 있다니까. 이 후순위 들어가면 위험해, 위험하네. 이게 무슨 물건인지 모른다니까. 다시 다른 집에 가니까 뭔가 전소소소소권이 있다는 겁니다. 응?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겁이 나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건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물건이 있을 때는 이거는 그 물건을 감수하면서는 물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채권은 당사자끼리 어떤 채권을 만들더라도 나한테 조장을 못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이렇게 마음대로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거나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민법 물건법 첫 번째 조문이 185조 물건 법정주의다. 왜 이게 첫 번째 조문이 나오는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물건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나 어디에 관습법에 따른 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률이란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고 그리고 오래 내려오는 관행 중에서 너무나 여러분 법에는 없는데 너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마치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 내려온 관행으로서 사람들이 법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확신성을 가지게 되면 그걸 관습법이라 그래요. 그 관습법에서도 물건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창설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못 만들어요. 그럼 물건도 어디서 정해준다는 겁니까? 법률로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도 법률로서 강제로 정해준다. 이걸 종류강제라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종류는 못 만들더라도 이미 있는 물건 내용은 변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내용도 변경을 못합니다. 예컨대 303조의 전세건의 경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라고 법조문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해서 우리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건 성립을 하자. 약정에서 성립건 성립 안 됩니다. 왜냐? 법조문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내용을 변경을 못해요. 그럼 내용도 법률로서 강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에 관한 법을 물건법이라 그러는데 물건법은 당연히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당연히 강행 규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용도 변경 못하고 종류도 새로 못하니까 이게 그래서 강행 규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해서 채권은 무슨 규정이게? 임의 규정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는 채권이 보면 엄청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뭐 중요한 거 동시한매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지 담보 책임 있죠. 엄청나게 큰 게 많아요. 모두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법대로 안 해도 돼요. 그 배우는 거 우리는 이대로 안 한다 그러면 그 배웠던 게 뭐라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는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자기들끼리 다르겠다는데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계약,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채권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 자유 원칙에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법률 중에서 우리 지금 민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민법에는 물건이 몇 가지가 있냐? 총 8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인정되는 게 점유권입니다. 여러분 책을 지금 사실상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사실상 지배한다. 그걸 두 마디로 줄이면 점유한다 그래요. 그럼 점유하기만 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게 없게? 도둑놈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긴 하죠. 그럼 무조건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훌륭한 점유권자입니다.
그러나 도둑놈은 점유할 권리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뭐 지가 소유권이란 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물건을 점유하긴 하는데 그 점유할 어떤 권리가 있을 때 그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 그래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 그러는데 이 본권 중에 대표적인 본권이 뭐냐? 소유권입니다. 이 소유권이 대표적인 본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권능을 갖고 있어요. 어떤 권능이 있느냐? 그 내가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MP3가 있으면 MP3를 내가 이용함으로써 누리는 뭐가 있다? 회용 가치가 있죠. 우리 다 그런 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옷을 입음으로써 내가 자존감이 높아진다. 남한테 뽕이 흡은 그 효용성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서 옷 사지 않습니까?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누리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니까. 살아가면서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물건을 만들 것이고 더 좋은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가치. 그런데 내가 노트북을 갖고 있다가 그냥 다른 거로 바꾸고 싶어. 여기는 실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다른 효용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노트를 그 효용성과 서로 뭐 해버린다? 바꾸면 되겠죠. 바꾼다는 게 많은 거다. 처분합니다. 이렇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다? 소유입니다.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빌려주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가치를 사용가치라 그러고 처분함으로써 누리는 가치를 교환가치라 그래요. 이 양쪽 모두 갖고 있는 권리가 뭐다?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고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원천적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요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제한하는 물건을 우리는 제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서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물건, 요걸 뭐란다? 용익 물건 그래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용익 물건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뭘 가져온다는 겁니까? 사용 수익권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래요. 자, 다음에 요 소유권이 갖고 있는 처분 가치를 가져오는 걸 담보 물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은행에 융자를 받고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럼 은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사용 수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나 변제기에 변제해 주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자는 나지만 처분은 누가 한다고? 저당권자가 처분해 버립니다. 뭘 가져갔다고? 처분 교환 가치를 가져간 겁니다. 그 교환으로서 팔면서 남는 가치가 경락되고 말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가져간다고? 저당권자가 가져갑니다. 왜냐? 그게 물건이니까. 그게 담보 물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유치, 실권, 저당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물건이 있다? 8가지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에 해당되는 권리를 지지전 이렇게 말합니다. 담보물권에 해당되는 걸 유질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전, 유질저. 지지전, 유질저. 요 두 개가 다 무슨 물건이다? 제한물건입니다. 점유권은 제한물건이 아닙니다. 요걸 제한물건이라고 그래요.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질권은 그냥 전당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당포에는 동산을 맡깁니까? 부동산을 맡깁니까? 전당포에 부동산 갖다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산을 담보하는 것을 질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넣어요. 그럼 지금부터 요 7가지를 물건을 보면 되느냐? 여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면 점유권 보고 소유권 보고 제한물권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 말은 모든 물건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원리니까 이걸 이해하면 물건을 더욱 이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걸 물권법 총론이라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 보는 걸 물권법
강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총론과 강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각 권리당 한 문제씩 넣으면 벌써 몇 문제 나옵니까? 7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유권 하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하나, 유치권 하나, 저당권 2개, 소유권은 3문제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1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어느 한쪽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지상권은 다음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지역권도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전세권도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개 겹치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공부해서는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권법정주의니까 어렵지 않고 법조문이 있는 걸 해석만 하면 그거 맞습니다. 새롭게 추가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이게 부분이 쉬워집니다. 총론에서 4문제 내지 5문제인데 지금까지는 민총에서는 10문제, 물권법에서는 14문제 그랬는데 올해 작년 계속해서 민총이 9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 물권이 15문제로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올해는 이 유치권에서 거의 2문제, 그 명의신탁까지 합치면 이게 유치권에서 3문제 나왔습니다. 원래는 항상 요 순서로 나오는데 저당권은 2문제, 이렇게 소유권은 3문제 나오는데 조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한 문제씩 나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권법이 여러분 시험 칠 때 거의 적어도 10문제 이상, 80점, 90점 나오려고 하면 12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15문제 이상.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맞춥니다. 물권법이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양이 많은 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10문제 이상 맞춰버리면 민총이나 채권법에서 반을 못 맞추더라도 60점 훅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물권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권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득점하고 안심하고 60점 합격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점유권을 보기 전에 지금부터 뭘 본다? 총론을 보는 겁니다. 모든 물권의 공통제인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물권법 총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나오는지 알겠죠? 절대권이 있고 배타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권의 효력 봅니다. 그 중에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모든 물권의 공통적인 효력 이 말입니다. 일반적 효력이라는 것은 그 효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물권은 아까 말했지만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적 효력이 있다고. 배타성이 있고 절대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한다는 것은 다른 권리에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니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권리하고 비교를 해보느냐면 만일 물권과 물권을 비교해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가 우선할까요? 물권과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된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물권은 등기되어 있으니까 결국 무슨 순위에 따른다? 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요 건물에 을의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성립되고 두 번째 병의 저당권이 성립됐다. 그럼 요 물건이 2개의 물건이 성립됐잖아. 그럼 누가 우선한다고?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된 전세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적 효력입니다. 자, 갑의 건물에 을 앞으로 예컨대 전세권이 성립됐어요. 전세금이 3억입니다. 여기에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이 설정돼서 2개 아까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되니까 경락대금이 4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얼마 받는다? 3억 배당 받고 남는 돈 얼마밖에 없습니까? 1억밖에 없으면 이렇게 배당해 줍니다. 이게 우선적 효력입니다. 전액 다 받고 남는 돈이 있을 때 후순위 권리자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외가 있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일까요?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하는 것인데 이런 뜻이에요. 갑이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았다는 건 아파트 뭘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남한테 전세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이 물건에는 아파트는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용 수익합니까? 전세권자가 사용하죠. 먼저 성립된 소유권보다 뒤에 성립된 전세권이 우선합니다. 왜 그러냐? 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물건과 채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물건과 채권은 시간적 순위에 따르게 안 따르게? 안 따릅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합니다. 이게 물건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갑의 건물에 을 앞으로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 계약했다. 차임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3월 20일까지 임대차 계약하기로 했어요. 보증금이 3억이다. 혹은 월세 1000에 50 돌았다. 그럼 이 을은 2018년 3월 19일까지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임차권이라 그래요. 자, 권리입니까? 권리 아닙니까? 권리는 맞죠? 물건일까요? 채권일까요? 응? 공부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돼. 공부 방금 했어. 어떻게 했느냐? 물건은 물건 법정주의니까 이거 외에는 물건이 아니라니까. 그럼 이거 외에는 함부로 물건을 만들면 안 돼. 근데 모르는 게 나올 때 물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라 해야 된다? 채권이라고. 이거는 채권에 불과한 겁니다. 이 말은 이 임차인은 이 건물을 자기가 직접 집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저게 특정인에게 돼 있잖아. 여기는 누구에게? 임대인 갑에게 요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뭘 한다? 청구하는 권리라니까. 이 물건에 관한 권리가 아니고 뭐에 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라니까. 요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그걸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라고? 채무라니까. 그 채무를 뭐 해줘야 된다고? 이행해 줘야 돼. 이행할 때 비로소 을은 이 만족을 얻는 것이지 이 건물에 대해서 지가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오로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오로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갑에게만 권리자지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는 도중에 갑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2016년에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즉 병이 뭘 취득했다는 겁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소유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권이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했잖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절대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 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느냐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어. 나가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임차인도 그러겠죠. 저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뭐가 있다?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임차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해. 사기 강박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 못해. 이 말은
이 어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병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대항력이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어른 2018년까지 사용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나 안 쫓겨나야 된다?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뭐 뒤에 성립된 물건이 먼저 성립된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건은 채권이 우선한다. 이걸 아주 유식하게 말하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임차인의 지위입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지위죠. 그런데 이런 세월이 엄청나게 오래 진행됐습니다. 100년, 200년이 아니고 100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됐어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사용할 때 물건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있을 때 안 가진 자가 사람이 훨씬 많죠. 가진 자가 적지만 힘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제적 약자인 누굴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임차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게 농지를 임대차 하는 것을 흔히 소작제도라 그래요. 농지 임대차가 뭐라고? 소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서고금 얼마나 소작인의 지위가 열악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나 불안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위치가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외국에는 농노라는 말 들어봤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노 모습은 좀 소작에는 좀 지위가 괜찮았어요. 저 서구 유럽보다는. 서구 유럽에는 여러분 가끔가다 TV 이런 걸 보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영주가 내릴 때 앞에 가가지고 말 앞에 이렇게 우리 말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정도로 지위가 열악했어요. 그래서 골프 이런 것들라든지 아니면 테니스 칠 때 테니스 옆에 심판 많습니까? 적습니까? 심판 굉장히 많아요. 테니스 심판 엄청 많습니다. 공 지가 줬습니까? 누가 주워줍니까? 주워주죠. 넷에 걸리더라도 지가 줬습니까? 누가 뛰어가서 양쪽에서 뛰어가서 줬습니까? 전부 다 뭐라고? 하인들이에요.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뭐라고? 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테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스포츠예요. 그게. 유럽 같은 데 유행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뭐 빌 게이츠 돈은 300억도 아니고 3천억도 아니고 30억, 50억 그러지, 50조 그러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조라는 단위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단군 할아버지부터 뭐라고 지금까지 있어도 다 못 쓰는 돈이 조 단위라고 합니다. 조 단위 돈이 조 단위가 되면 은행이 지원하면 예금 계속 쓸 수 있게 없게 이자. 만약 이러면 이자를 매달 안 써버리면 사용시킨다 그러면 5년 만에 죽을 겁니다. 무슨 수로 그걸 자꾸 다 쓰느냐고. 뭘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차 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차 아무리 빚어봤자 3억밖에 더 나가느냐고. 어? 이럴 때 사면 뭐라고? 30억이 더 나가냐고. 얼마 안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1조 원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큰 돈이. 근데 그걸 30조, 50조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50조 가진 사람은 자기 돈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5조 달린 가진 사람은 내 돈이 얼마다 그런 거는 뻥이라 그럽니다. 계산하는 도중에 뭐라고? 늘어나. 근데 우리 같으면 한 막 돈 100만 원만 빠져도 난리가 나는데 이건 100만 원 빠져도 뭐라고? 몰라.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래서 이번에 유명한 위런 비펫이라는 있죠. 미국 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미국 증시는 완전히 화랑을 누린다 했죠. 곧 딱 한 30일 안 된다 한 20일 만에 10조 원인가 벌었다고 그래요. 돈이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뭐가 올라가겠냐? 주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런 건 뻥인 거죠. 남이 말하니까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재산이 조단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 큰 기근이 들어가서 서유럽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사했어요. 다 굶어 죽었는데. 그래서 기근이 들었다고 했는데 요즘 학자들이 해보니까
그때 나온 감자 수확량을 보니까 유럽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근을 들어주겠냐? 그 감자를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영주 귀족급이 날아갔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걸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지만 물건이 우선하지만 외를 만들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농지는 임대차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헌법에 농지 임대차는 금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지는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외적으로 농지법에 외가 있는데 그 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농지는 임대차가 안 돼요. 다음에 그거 외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좋다. 임차인도 대항력 가질 수 있게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게 우리 민법 621조에 있는 임차권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임차권은 월세입니다. 월세도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등기된 임차권은 621조에 보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세입자도 뭘 하면 된다? 등기하면 대항력 가집니다. 이게 민법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된 조문 같은데 완전히 헛방이에요. 왜 헛방이냐? 주인들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여러분 또 아파트 소유자 같으면 세입자가 등기해달라면 여러분 등기 안 해주잖아. 안 해준다는 말은 임차인을 보호 안 해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굉장히 큰 심보죠. 그게 갑질 중에 대단한 갑질입니다. 왜 임차인을 보호 안 해주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등기해주기를 보호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등기 안 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민법까지는 안 되겠다. 수많은 임대차 중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이죠. 반드시 의식주에 표현한 것이니까 이거는 특별히 보호해주겠다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입주와 전입신고만 딱 하면 그 이길 0시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이거는 뭐 대신하는 거다? 등기 대신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계속 뭐 공장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상업국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영업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도 보호해주다? 그렇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인도와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그냥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 뭐라고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물건에 우선할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지금 다 배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등기 621조부터 시작해서 다 배우는 거죠. 그럼 보세요. 원칙은 물건과 채권이 있으면 뭐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외가 있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언제나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기는 알아야 돼.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입문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111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입문서가 아니고 일반 기본서를 갖고 계신 분은 거기에 189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189페이지. 기본서 189페이지 나오죠?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 글씨를 보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4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물건과 채권입니다.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물건적 청구권입니다. 자, 이 물건적 청구권은 보세요. 갑이 지금 토지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걸 직접 집에서 사용 수익해요. 남이 사용 수익하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는데 A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용을 방해합니다. 만일 임대차가 채권이고 이 건물 누군가 사용을 방해하게 되면 누가 방해를 제거해 줘야 됩니까? 임대인의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방해를 하면 방해를
지가 제거해서 나한테 줘야 돼요. 여기에 만일 벽에 금이 갔다. 누가 고쳐줘야 된다? 주인이 고쳐서 나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 왜냐? 사용 수익 맞도록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고?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수선 유지 의무를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걸 위반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나 물건은 그런 게 있어 없어? 내가 직접 지배한다니까 누가 제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내 스스로 이 방해하는 자에게 왜 방해하느냐?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물건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건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배제 예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물건적 청구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그랬지만 지상권자도 사용 수익을 방해받으면 할 수 있게 없게 있어. 전세권자도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물건법 총론 보니까 그냥 물건적 청구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있으면 무엇에게서 한다?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 지상권은 지상권에 관한 방해 제거 그것 아닙니까? 맞겠죠? 그럼 물건법 총론 배우니까 뭐라고? 물건적 청구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은 물건 법정주의니까 예컨대 소유권에 이런 물건적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되어 있어야 된다. 다 물건 법정주의니까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 보면 점유권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204, 205, 206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소유권도 213, 214 이렇게 조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요 소유권에 규정된 내용을 다른 물건에 전부 다 준용합니다. 다른 물건에 준용한다. 여기에서 이제 준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213조의 예컨대 소유권자는 소유물을 침탈하거나 방해할 때 반환이나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지상권에도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법조문에 지상권에 관한 법조문에 다시 이 글씨를 똑같이 써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요 권리를 지상권에도 인정해주고 전세권에 인정해주고 다 똑같이 인정할 때 그 조문마다 똑같은 글씨를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글씨를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띵띵 그러죠. 그 띵띵을 뭐라 한다? 준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그걸 기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간편하게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 기술의 형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근데 여러분 소유권은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가 있다. 먼저 규정해놨고 근데 지상권에도 똑같은 이런 권리를 인정하고 싶으면 그냥 소유권 있는 조문 쭉 나와있죠. 그 소유권 있는 요 조문 요 조문 요 조문은 어디에도 같이 한다? 지상권에도 뭐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한 조문을 딱 써버리면 조문 완전히 뭐라고? 줄여든다고. 그렇게 만드는 규정을 뭐란다? 준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준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뭘 생각하면 된다? 띵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땡땡이 뭐라고? 준용한다는 게 똑같은 인정해준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질권과 유치권입니다. 그런데 질권은 해석상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만들 때 아차 국회에서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상 인정하는데 뭘 인정해 주는지 아느냐?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6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8가지 물건 중에서 물건적 청구권이 없는 게 뭐가 있다?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물건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대표적인 뭐라고? 유치권자에게 안 되는 권리 물건적 청구권. 그렇습니다. 물건적 청구권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물건적 청구권이냐?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걸 드는 게 더 낫겠죠. 갑이 지금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있어요. 말은 자전거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을이 침탈을 한 겁니다.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물건이 뭐였다는 겁니까? 빼앗겼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자전거 소유자 같으면 가만히 있으니까 돌려달라 그래야 됩니까?
돌려되어 있죠. 이렇게 물건이 침탈당했을 때 도로 돌려달라는 게 물건적 무슨 청권? 반환청권입니다. 제가 물건적 반환청권 그러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소유권에 기해서하면 소유권에 관한 반환청구, 전세권이면 전세권에 의한 반환청구, 지상권이면 지상권에 관한 반환청구 하는데 총론을 보니까 물건적 반환청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반환청권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갑의 토지유예. 이 말은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어요. 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이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일까요? 을일까요? 저번에 첫날 할 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는 국가는 좁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물건을 분리해놨어요. 외국에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국에는 토지와 건물은 그냥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로 보는 게 많은데 우리는 그냥 별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뭘 보면 안 된다고? 토지를 보면 안 돼. 토지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럼 건물은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요 을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시취득입니다. 187조입니다. 법률상 소유자냐, 사실상 소유자냐?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첫날에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오기에 이게 시험에 답으로 나왔어요. 한 5년 전에 나왔던 게 원래 똑같이 나왔습니다. 갑은 을에게 이 건물에 퇴가할 걸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첫날이 됐는데 여러분 벌써 4주 지났는데 까먹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인터넷 들어보신 분도 첫날 인터넷에서 들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놨어. 근데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뭔가 어려운지 몰라. 누구 건물이라 했습니까? 그럼 지 건물인데 왜 여러분은 퇴가라 그럽니까? 그럼 빈집이면 누가 살려고? 갑지가 살려고 그럽니까? 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이거는 자기 건물이라니까. 따라서 퇴가할 걸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래 답으로 나왔어요. 옛날에도 이게 답으로 나왔는데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건물은 어디 것이고 갑은 뭘 침해다 하느냐? 토지라니까, 토지. 내 토지가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데 소유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을이 점유 사용하니까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토지 사용을 방해받으니까 소유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한다니까. 어떻게 방해 제거하면 된다?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방해 제거는 방해하는 방법에 따라 제거 방법이 다르다니까. 무효 등기가 있으면 등기를 말소해달라 하는 게 방해 제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철거해달라,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수거해가라 하는 게 방해 제거예요. 이렇게 침탈이 아닌 방법으로 물건 실현을 방해할 때 이걸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물건적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 청구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방해 제거 청구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적 방해 제거 청구권. 다음에 실제로 소 제기할 때는 건물 철거 및 명도 소송 제기하겠죠. 근데 거기 밑에 근거 조문을 딱 보면 213조 딱 이렇게 적어놔요. 민법 213조에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갑과 을이 서로 이웃하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자기 토지 위에 돌담이 있는데 이게 30년 전에 돌담이 개축됐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번에 폭설이 내리면 분명히 이게 무너질 것 같다. 무너지면 내 토지로 넘어지면 내 토지 사용을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방해받지 않지만 장차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방해를 미리 뭐 해달라? 제거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미리 방해를 뭐 해달라? 예방해달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방해
예방청구권입니다. 그럼 이거는 현재 지금 방해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현재 방해받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현재 방해받지 않더라도 장차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이 굉장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실사에서는 이게 제일 많은 게 이거죠.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데 을이 지금 여기에서 10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위해서 토지를 계속 심굴 깊이 팝니다. 그럴 때 이 갑의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너무 밑으로 파들어가면 이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럼 지금은 무너지지 않지만 장차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예방해달라 청구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공사 중지 신청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오는 게 공사 중지해달라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층 이상은 파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아니면 갑이 지금 9층에 허가를 받았어요. 15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럼 아직 신축은 되지 않았지만 신축되고 나면 나의 일조권도 침해당할 것이고 조망권도 침해당함으로써 내 토지 소유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뭐한다? 신축되면 방해될 수 있으니까 미리 방해를 뭐 해달라? 예방해달라. 어떻게 방해받으려 한다? 공사를 중지하고 5층 이상은 신축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다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공사 중지 신청 뭐 하는 게 전부 다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중지해야만이 지금 현재는 방해 안 받고 있지만 계속하면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중지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권리를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란 이 세 가지를 종류를 말합니다. 여러분 112페이지 기본서는 190페이지 이하 나옵니까?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조금 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에서 나온 권리냐? 물권에서 나온 권리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와 운명을 같이 한다?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 말은 물권이 소멸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되고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게 없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아니고 요 이야기죠. 자, 갑이 을을 상대로 왜 당신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내 토지 사용을 방해하느냐? 따라서 방해 제거하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소를 제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물 철거 및 토지 명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를 제기하는 도중에 소송 도중에 갑이 토지를 매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 토지 소유자일 때 을이 토지를 침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다?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갑은 계속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소송 도중이라도 물건이 없어지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됩니다. 즉 물건이 소유권이란 물건이 누구한테 이전됐다? 병에게. 그럼 누가 가져간다? 병이 방해 제거 청구권을 가져갑니다. 이제는 병만 행사할 수 있지 갑은 못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책에 나오는 겁니다. 물건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요 병이 소송을 승계해서 병이 소송을 정의해야 되지 갑은 못합니다. 무조건 물건과 뭘 건맹한다? 운명을 같이 합니다. 절대로 분리양도가 안 돼요. 분리양도 안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항상 현재 침해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내 물건을 뭐하는 자? 점유하는 자입니다. 방해 제거나 예배는 현재 건물 방해를 뭐한다? 지배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게 자전거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예를 듭니다. 갑이 갖고 있던 자전거를 을이 침탈했어요. 분명히 침탈한 자는 을인데 이걸 처분해서 병이에게 승계시켜 줬어요. 현재 자전거는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침탈한 어른한테 하면 돼야 안 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침탈했던 자라 할지라도 현재 자전거를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그 자를 상대로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갑이 자꾸 어라에게 달라 그러면 올 성질냅니다. 아저씨 내가 훔친 거는 죄송한데 내가 안 가지고 있다니까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달라 그럽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침해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현재 지배하지 않으면 그 자를 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현재 뭐하는 자? 침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상대방은 현재 물건을 내용을 침해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따라서 나오죠. 불법 점유를 이유로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되지, 만일 불법 점유자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형식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서 191페이지 나옵니다. 기본서 191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1페이지 봤습니까? 네. 여러분 만일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자전거를 돌라고 소록을 제기하죠. 그럼 본 소송이 못 나갑니다. 법원에서는 기각시킵니다. 왜 기각시키냐?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고 가라 그럽니다.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면 소송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가라 그런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라니까. 정확하게 상대방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 이게 오늘 시험 나왔다 했죠. 그대로 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신축하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본이죠. 직권이가 팔 수 있어 없어요? 직권하니까 팔았다니까. 그래서 매각했어요. 그래서 병이 현재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철거의 냉도 소송은 을에게 해야 될까요? 병에게 될까요? 병에게 한다고. 병이 가는 겁니다. 을은 지금 건물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병은 지금 자기가 무단한 신축한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병에게는 기책 사유, 고유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질 사유가 없잖아. 그는 이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유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에서 넘어지더라도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자의 고유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을은 자기 병으로 건물을 철거하면 억울하죠. 억울한 돈은 누굴 찾아가야 된다? 병의 입장에서는. 그건 을과 병 사이 이야기지. 갑에게는 주장하면 안 돼요.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유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도둑놈 물건을 모르고 샀다. 그래도 원주인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산 사람이 지한테 죄가 있습니까? 선의 취득이 안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그거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침해자의 고유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권리인지 모릅니다. 침해자의 고유과실을 요하지도 않고 현재 방해받지 않고 장차 방해받을 수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물권적 청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가 물권적 청구입니다. 실제 소송 나오는 모든 게 대부분 이 물권적 청구, 물권에서 나온 권리 아닙니까? 강력한 권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물권적 청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게 물권의 일반적 효력에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 두 가지가 공통적인 권리입니다. 그럼 이제 물권 변동을 좀 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